숙명여대 정명삼입니다. 오늘은 통일사 시대의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삼국은 7세기 중반에 서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결국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거꾸로 들이고 삼국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신라 사회는 큰 변화를 보였을 것입니다. 우선 영토가 백제 땅을 모두 다 가져오고 또 고구려 땅의 일부를 가져오게 됐죠. 이러한 나라 땅의 큰 변화는 나라 구성원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신라의 과제는 이제 삼국을 통합하던 그러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통합된 세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서로 이질감 없이 이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는가라는 큰 과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교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라 불교는 고구려 불교와 백제 불교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아마 큰 과제가 되었겠죠. 본래 불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여러 생각들을 조화시켜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그런 문제는 신라 불교의 과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신라는 상당히 포용적인 그런 태도로 신라보다 더 앞서 있던 고구려와 백제 불교의 사상 체계를 잘 수용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교해왔던 중국 불교의 새로운 모습도 가져와서 이제 7세기 후반에 신라 불교는 지금까지 중국 불교식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식으로 신라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신라 불교를 확립하는 이런 소중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나 의상이 활동했던 그런 신라 불교의 모습이 이런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그런 많은 승려들의 노력에 의해서 불교는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넓어진 영토 안에서 조금씩 더 형편이 나아진 이 보통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접하고 이해할 것인지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활동했던 원효나 의성과 같은 이런 분들은 불교를 보다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대중화에도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신라 불교는 이후 한국 불교의 중요한 토대를 모두 이루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신라 불교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다운 불교 확립은 불교 사상의 정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단초는 원칙이 이렇습니다. 원칙은 본래 신라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아주 일찍 중국에 건너가서 불법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학에 뛰어나서 6개 국어에 능통을 해서 바로 인도의 산스크리트 원전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원측 시대에 중국 불교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유식학이었습니다. 중간 이후로 불교의 특히 대승불교의 두 축을 이루는 그런 사상적인 그런 성과였죠. 그런데 마침 그때 중국의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인도에 다녀와서 수많은 경전을 가져와 서로 번역하면서 소개한 것은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유식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유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원칙은 먼저 익혔던 구유식을 토대로 하면서도 이 현장이 소개한 신유식을 빠르게 이해하고 그 둘을 잘 조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화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새로운 불교를 이해하고 새로운 성과를 냈던 이런 분으로 꼽히게 됩니다. 다만 그런 현장의 정통적인 유식불교는 원칙의 생각과는 좀 경향이 달랐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현장의 제자들은 그런 원칙의 활동을 시기하고 모함한 일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건 거꾸로 그만큼 원칙이 너무 뛰어난 활동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 뒤를 이은 것은 원효와 의상이었습니다. 이 원측과 원효, 의상 이 세 분은 불과 10여 년 차이에 태어나서 이름 그대로 신라불교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런 활동을 한 분들입니다. 원효는 처음에는 의상과 함께 신라불교의 내용을 모두 익히고 나서 그 현장이 들어왔다는 새로운 불교를 배워보고자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삼국전쟁 관계의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일단 좌절됐습니다. 의상은 거기 굴하지 않고 다시 시도해서 중국에 건너갔지만 원효는 이후 중국 유학을 그만두고 신라에서의 활동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미 당시 원효는 수많은 전적을 널리 섭렵하고 전 불교적인 그런 이해를 갖췄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새 불교를 익히는 것보다는 이 지금까지 전개된 여러 갈래의 불교가 그 큰 새로운 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데도 관심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불교계의 사상적인 큰 과제였던 중관과 유식을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화해시킬 수 있는지 이런 노력을 기울인 기실론소를 저술을 하고 또 여러 생각들이 지금 다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만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그 모두가 모여서 전체 불교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신문화쟁론을 쓰고 이 불교의 화해를 모색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미 그런 사상적인 과제를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가오는 것은 자 그럼 이 새로운 불교를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널리 알릴까 하는 대중화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효는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적어도 남아미타불이나 나무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태종의 공주인 요속공주와 혼인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아마 결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즉 혼인으로 인해서 교단에선 나와야 했고 아마 이것은 원효의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술활동은 계속하면서도 주로 시장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불교의 믿음을 알려주는 일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훗날 이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러한 원효의 활동으로 신라 사람들의 십중팔구가 남아미타불 이런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당시의 불교계의 과제인 새로운 사상의 정립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신앙을 펴는 이 두 가지를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마도 이런 점이 두고두고 훗날 한국 불교의 첫머리에 이 원효 스님을 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의상은 비슷한 그런 과제를 조금 다른 길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와 헤어져서 중국에 건너가서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 유식을 배워보려고 했는데 이미 중국 불교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학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화엄이 한참 무르익고 있었기 때문에 화엄을 배우고 9년 만에 신라에 돌아와서 전도 활동을 펴게 됩니다.
의상에게는 뭐 선묘설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화가 함께 전해지게 되는데 이 점에서 원효하고는 아주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의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그런 청정 수행인의 자세를 견지하고 또 그것을 문도들에게도 널리 펴면서 자신과 문도들이 사상과 신앙과 실천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교단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위상은 부석사를 그 전법 도량으로 택하고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화엄의 사상을 서로 펴고 널리 그렇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낙산에 관음의 진신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음 신앙도 열고 또 부석사를 아미타불을 모신 그런 중심 도량으로 만들어서 원효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아미타불을 알려줬지만 의상은 이 부석사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을 알리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원효의 활동은 그가 교단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에게서 그치게 됩니다. 반면에 의상은 대대로 제자들이 이어서 부석사를 비롯해서 전국에 큰 절을 지어서 그 가르침을 폈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가 생각한 그런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 시기에 새로운 사상도 정립하고 또 신앙도 널리 펴는 이런 활동을 했던 것이죠. 이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신라는 신라다운 불교 철학 또 서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널리 세상 구석구석에 불법이 알려지는 이런 대중화의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즉 미타신앙과 관음신앙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삼국시대에 널리 행했던 미륵신앙 역시 이때에도 크게 성행을 했습니다. 또 새롭게 알려진 것은 점찰신앙, 지장신앙 이런 것이었습니다. 점찰은 점을 쳐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전통신앙에서 널리 행했던 우리의 앞으로의 운세를 살펴보는 게 점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과거의 행동을 이 점찰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 수 있는 내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고 바른 인연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이 점찰법회입니다. 점찰법회는 진표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널리 행해지게 됩니다. 진표는 원측이 처음 열었던 그런 유식사상을 이런 실천 신앙에 접목해 가지고 법상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을 이렇게 이루고 금산사, 법주사 이런 절들을 통해서 이 신앙을 실천해간 그런 실천 신앙의 아주 돈독한 수행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장신앙입니다. 원래 바른 마음으로 바른 인연을 짓고 살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미타불에 귀의해서 저 아미타불의 정토세계 낳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덕을 쌓았지만 그래도 죽은 다음에 혹 잘못될지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지장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행동을 다 참여하지 못하고 저 나쁜 곳 지옥에 가 있는 그러한 중생들을 이 지장보살이 모두 다 구원한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지장신앙이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또 많은 그런 환영을 받고 지장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신앙들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과 신앙의 활발한 모습은
불교 문화에서도 아주 완숙한 이런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왕경에 있던 절들이 지방에 큰 터전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삼국시대 후반부터 지방의 사찰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의상이 서울에서 저 멀리 떨어진 태백산의 부석사를 창건해서 화음을 펴게 되고, 거기에서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이 전국 곳곳에 큰 절을 만들어서 훗날 화엄사, 해인사 이런 우리가 지금 꼽을 수 있는 대찰들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 큰 사원이 들어서게 되고, 당시 사원은 한 문화의 중심 지역이죠. 그것은 건축과 조각과 회화와 공예에 이런 문화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신앙이 행해지는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당시의 문화의 새로운 그런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큰 절의 건립은 이 문화가 지방으로 점차 확산되는 계기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금산사나 법주사, 동화사 같은 그러한 법상동의 사찰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방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신라 문화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게 8세기의 성덕도양 신종 그리고 불국사 석굴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덕도양 신종은 본래 봉덕사를 창건하고 그 이름 그대로 성덕왕의 큰 위협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종에 명문을 새겼는데 삼국을 통합하고 이 새롭게 연 이 세상의 큰 포부와 또 새나라를 위한 그러한 다짐을 명문으로 새겨놓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기억하는 이 명작 성덕도양 신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교 공예문이 아니라 당시의 과학기술의 산물이고, 또 문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당시 문화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그걸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불국사는 대웅전 또 극락전 이런 여러 개의 구역을 가짐으로써 불교가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고 이런 많은 불교의 총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은 평면적으로 보면은 엄격한 그런 황금 비례에 의해서 중첩된 과학적인 수학적인 조직에 의해서 마당과 건물과 탑과 그 위치와 크기를 모두 구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적으로 이 축대라든가 탑과 건물의 이 높이와 그 간격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우리가 무심코 절에 참배했을 때 거기서 가장 원만하고 가장 장엄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석굴암도 마찬가지죠. 석굴암은 인공으로 만든 가운데 부처님상을 중심으로 해서 5대 보살과 10대 제자 그리고 사천왕 팔부종 인왕의 수호중 또 위쪽 감실에 8대 보살 이렇게 한 공간에 불교가 담을 수 있는 당시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또한 이곳이 총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역시 아주 정확한 황금비례에 의한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으면서 또 보존 과학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국사와 석굴암이 보여주는 이런 과학성, 전문성, 사상성은 이 신라불교가 8세기에 이르러서 그런 아주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바로 그 시기부터
중앙의 정치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왕위 계승이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수많은 지방 세력들이 독자적인 그런 주장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교계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세기 무렵에 중국에서는 교학을 부정하고 자신의 철저한 자각을 중시하는 선종이 나타나서 전 불교를 휩쓸었습니다. 신라의 많은 승려들은 계속해서 중국에 건너가서 새로운 불교를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9세기 초반부터 신라의 승려들이 이 새로운 중국에 선을 익혀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그 선법을 서울인 경주에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관심을 잘 갖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의 경전을 토대로 한 화엄과 같은 이런 그 교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처음 불교를 선법을 들어왔던 도의선사는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설악산의 은거에서 수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부터 이 새로운 불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들어온 홍척선사가 귀국을 했는데 불과 10여 년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홍척선사는 왕실의 관심을 받아서 지금의 지리산기슭의 실상사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많은 선사들이 당에서 귀국해서 전국 각 지역의 선종 산문을 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훗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9개의 선종 사찰을 들어서 구산선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실에서 관심을 가졌지만 왕실이 불안한 그런 행태와 선종 자체가 그런 중앙에 연계된 그런 화려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근거를 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산선문은 모두가 다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산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선종의 수용은 신라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단지 불교의 새로운 불교로서뿐이 아니라 이제 이 선종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당시 부상하던 그런 호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선종과 연계돼서 새로운 문화운동을 펼쳐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경주 중심의 진골 귀족 중심의 문화를 벗어나서 지방에 터전을 두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의 고착된 생각이 아닌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열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회 문화운동으로서 선사와 연결해서 호족이 운동을 일으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 말의 선종의 수용은 신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 토대가 됐던 점에서 중요한 그런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것이죠. 또 선종사원이 전국 곳곳에 이렇게 전개되면서 화엄사찰에 이어서 지방사원이 크게 확장되는 이런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선종에 대해서 화엄종을 비롯한 교학에서는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방만했던 나태했던 그런 모습을 반성하면서 진정 자신들이 이루고자 했던 지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선대 조사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떠올리면서 정리하고 그분들을 추모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교학도 새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후 신라말 이후 고려부터는 한국 불교는 이제 교학과 선불교가 어떤 위상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주로 고려와 조선의 한국 불교에서는
그 선이나 교학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둘을 조화시켜서 교학 중심의 이 교관 겸수던, 선 중심의 정예쌍수던, 이러한 그 새로운 사상을 펴는 그 깃틀이 이미 신라 말에 이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신라 선불교는 한국 불교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신라 불교 역시 중국과 깊은 교류를 가지게 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이 시기에 200명 이상의 많은 구법생들이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법을 익히고, 또 여러 승려들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불교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이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선종 초기에 활동했던 무상선사라든가, 또 4대 성지 중에 하나인 구화산의 지장보살 성지를 이끌었던 그런 김지장 같은 분도 바로 신라 출신으로서 중국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길은 중국에 머물지 않고 불법의 본고장인 인도에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15분이 인도에 구업 여행을 한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은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5분 중에 순례 도중에 입직한 분이 절반이 되고, 마지막까지 본국에 돌아온 분은 2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중국에 주로 활동했던 해초 스님을 통해서 이 시기 구법생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초 스님은 아마도 10대쯤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서 불법을 익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20년 무렵에 중국의 남부를 통해서 바닷길을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저 인도 동해안으로 상륙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인도의 여러 불적과 중앙아시아의 여러 곳을 순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취를 왕오천추국전이라고 하는 글로 남겨서 우리가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있죠. 사실 이 왕오천추국전은 오천축, 즉 당시 이 인도를 중동서남북의 5 인도로 구분하고 그곳을 다녀왔다는 기록인데, 앞뒤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가운데 부분만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돈항의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초 스님은 처음 서원했던 대로 부처님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불적지를 모두 순례하고, 그곳에 그치지 않고 지금의 중앙아시아에 해당하는 지역을 두루 순례하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중요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왕오천추국전은 인도 지역보다도 중앙아시아 지역이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다녀온 기록을 우리가 국법기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현장에 대당 서역기가 있고, 그 앞서서 5세기에 법현에 불국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이 왕오천추국전은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해초 스님은 순례하다가 어느 때인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생각에 젖어서 그 감회를 시로 적어 남기게 됐습니다. 그 시가 5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왕오천추국전은 그냥 그 지역의 풍물을 기록한 계획문이면서 바로 훌륭한 감성을 담아낸 그런 문학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해초 스님이 당시에 마침 이슬람이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동쪽으로 계속 진출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는
처음으로 이슬람을 접촉한 이 시기에 기록들을 남기고 있어서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세계 기행문 중에 손꼽히는 그런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비단 해초 스님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해초 스님을 통해서 이 시기 신라 사람들의 그런 국법에 대한 정열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초 스님은 뒤에 중국에 귀국해서 중국에서 아주 뛰어난 밀교의 고승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도 서안 근처에 기념비로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 국법성들은 1차적으로 중국이나 인도의 불교를 알고 새롭게 접하고 이걸 찾아오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그와 함께 중요한 그런 불교 문화도 들어오게 되겠죠. 삼국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 통일신라 시대에도 일본과의 교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많은 승려들이 신라에 와서 전적을 구해가고 그 전적을 쭉 기록으로 남겨서 사경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하는 일본의 여러 사경 목록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우리가 찾아보지 못하는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는 신라 스님들의 많은 저술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원효 스님의 저술이 80여 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전거는 이 일본의 사경 목록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신라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의 이 삼국불교는 기탄 없이 왕래하면서 전적을 주고받고 이런 교류를 지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뜻하지 않게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신라시대 많은 승려들의 훌륭한 저술들을 이름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라에만 갇히지 않고 중국, 인도 그리고 일본에도 문을 열고 넓게 활동했던 그런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효 스님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20여 명의 신라 승려들의 저술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좋은 그런 성과이기도 하지요. 신라 불교는 삼국 불교를 통합해서 새로운 신라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신라는 빛나는 신라 불교 문화를 이룩했습니다. 또 9세기에 들어서는 새로운 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들어서 선과 교의 조화를 이루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라 불교의 변화 모습은 한국 불교가 토대를 이루는 데 너무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은 일반 사람들의 믿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삼국 통일 초기에 이타 관음인 신앙을 비롯해서 미륵신앙, 점찰신앙, 지장신앙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라 말에 이르면서 그런 신앙과 함께 신앙 공동체의 모습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피한사의 철불에 새겨진 그런 글입니다. 자그마한 1m 남짓한 그런 철불을 모시면서 그 등에 철원군 지역의 1,500명의 사람들이 한 줌 한 줌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이런 정성으로 우리들도 바른 길을 가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 또 신라 그리고 모든 일체 중생들이 그러한 법의
기쁨에 들기를 기원한다는 글을 분명하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큰 힘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들의 이러한 모임이 1000명, 수천 명의 바람이 모여서 이룬 이 신앙 공동체의 뜻은 신라불교가 신앙면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그런 결과에 이르렀음을 이 도피한사 철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후 대략 300년 동안의 기간을 거치면서 자체 성숙과 각각의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7세기 중반에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신라불교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라불교는 중대화대라는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발전과 변화를 보였습니다. 신라불교 사상의 정립과 그 사상이 지방 곳곳으로 널리 펼쳐나가는 그런 문화의 확산을 함께 가져와 왔습니다. 동시에 사원은 문화의 발전의 큰 터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대한 사원의 건축물들은 바로 이때부터 정착돼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화엄사에서는 각황정이라고 하는 큰 건물의 벽면에 화엄경을 새겨서 돌에 새겨서 이렇게 장음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지극하게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화엄경을 써서 이것을 또 탑 안에 봉안해서 길이길이 문화적인 유산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원은 불교 문화뿐이 아니라 전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터전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라불교는 경주를 비롯해서 이미 경주 있는 것 이상으로 전국 곳곳에 마련된 사원을 통해서 불교 문화를 크게 일으키고 불교 사상을 정립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널리 알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화의 그런 통합체로서 신라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구체적인 유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라불교의 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남아있지 않는 신라불교의 다른 모습에서도 그대로 펼쳐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백 년간의 전개 과정을 거쳐서 신라불교는 한국인의 마음에 그리고 한국 문화에 중요한 그런 흐름으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됐던 것이지요. 통일신라불교의 의미는 이렇게 불교가 한국 문화의 중요한 틀로 자리 잡는 분명한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그 중요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한국 불교가 사상적으로는 교와 선의 조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앙으로 다가서는 이런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일깨우는 이러한 선구적인 역할로서 기능했다. 이런 모습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아마도 거기에 통일신라불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